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9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봤더니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었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기말재고자산에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된다. 무슨 얘기예요? 기말재고자산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 날 구입한 게 있고 1월 1일 날 또 A라는 품목을 100에 구입했고요. 12월 31일 날 똑같이 A라는 품목을 100개를 100에 구입했다고 해보고요. 요번에는 100개를 100개를 200원에 구입했다고 해볼게요. 일단 원을 쓸게요. 100원, 200원. 자, 그런데 자, 여기서 100개가 팔렸습니다. 100개가 팔렸는데 보세요. 자,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여기 100개를 200원에 했으니까 2원에 산 거죠? 그쵸? 그리고 얘는 100개를 100원에 샀으니까 단가가 1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00개를 팔았으면 이제 없어졌겠죠? 100개가요. 그쵸? 그런데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려면은 2원이 적용돼야 돼요. 그쵸? 2원으로 산 단가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1월 1일 날 이 재고를 출고 처리해서 얘를 매출 원가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출 원가에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먼저 산 게 먼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걸 몰라도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된다. 요거만 보고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의 수익이 과거의 원가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1월 1일 날 100개 아까 샀던 거 100개를 100원에 샀던 거. 자, 내가 12월 30일 날 매출을 해도 과거의 원가가 대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단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왜 그래요? 기말재고 금액이 과대 계상되기 때문에 단기순이익도 과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와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이거는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제가 뒤에 거부터 해볼게요. 자, 3번. 자본잉여금은 주식반의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고요.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1번, 2번 지문인데요. 보세요. 자, 1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돼야 하는 채무는 자, 보고기간 종료일이 보통 우리가 12월 31일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해볼게요. 얘를. 자, 12월 31일이 보고기간 종료일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자,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날,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임의로 해볼게요. 2월 28일. 자, 이 기간이에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될 이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는 채무는 뭐예요? 그쵸? 얘는 유동부채죠. 이거 자체가 유동부채인데 자, 이게 유동부채인데요. 이 유동부채가 보고기간 종료 후부터 내가 재무제표 확정일 이 사이에 1년을 초과해서 우리가 할 거예요 라고 합의하더라도 뭘로 한다고요? 유동부채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 말인데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다시 나오려면은 제 생각에는 한 1, 2년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좀 어렵기도 하고 되게 구석진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2번. 자,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 도래하는 채무는 똑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유동부채는요.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차입 약정이 있어요. 차입 약정이 있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거는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해야 되고 기업도 1년 초과해서 상환할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을 때는 얘는 뭘로 한다고요?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 그래서 뭐 장기 차입금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가 안 가시면은 참고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3번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그래서 우리가 1번적으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헷갈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넣었죠? 그래서 실기 프로그램 들어가서 재무상태표 조회하시면 어떤 게 위에 있는 것부터 유동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당좌자산, 유동자산, 우리가 자산 보면은 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고요. 여기는 당좌자산, 그쵸? 뭐 재고자산 뭐 등등등이 있고요. 비유동자산에는 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있죠, 그쵸? 그래서 자, 요렇게 있는 거를 보고 내가 찍어도 되고요. 그냥 보시면 돼요. 상품은 재고네, 그럼 요거 유동이네, 그쵸?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품은 유동자산, 재고자산, 단기대여금은 유동자산에 당좌자산, 임차보증금은 비유동자산에 기타 비유동자산을 일반적으로 빠지고요. 선납세금은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이 나중에 배열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옳은 것. 1번 시장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면은 할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할인이 되겠고요. 2번 시장이자율이 액면 이자보다 낮다면은 할증 발행이 되겠죠. 자, 3번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하지가 않죠. 그쵸? 적게 유입되겠죠. 그래서 자 3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사채 발행 유형에 관계없이 액면 이자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사채가 할증 발행하든 할인 발행하든 액면 이자액은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해요. 그래서 액면 이자액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거는 할인과 할증과 상관없이 액면 이자율을 가지고 곱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금액이 동일하게끔 되겠습니다. 자, 5번 건축은 2019년에 한국에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다. 총 공사 계약 금액은 1,000만 원이며 공사 완료된 2021년까지 한국의 사옥 신축 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 건축이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할 경우에 2021년에 인식하여야 할 공사 수익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기준을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누적에서 누적을 빼는 건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요. 공사 수익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단기 수익의 영향 또는 뭐 공사 이익 같은 거를 물어보는데 여기는 매출액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으로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광주에서 그 아파트가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망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 좀 공인의 명복을 빌고요. 자, 뭐 공사가 뭐 이런 공사가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안전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네 그렇고요. 공사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튼 진행 기준에 따라서 공사 수익을 인식을 해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누적해서 누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2021년에 인식해야 되니까요. 2021년 공사수익 누적액에다가 2020년 공사수익 누적액을 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2021년 분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1년 누적 공사수익은 21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총 공사 계약 금액인 1,000만 원이 수익이 되겠고요. 자, 2020년에 누적 공사 수익은요. 1,000만 원 곱하기 진행률인데 진행률 어떻게 구하냐면 그쵸?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단기 발생 공사 원가, 그러니까 2019년, 2020년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는 600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가가. 그쵸? 그쵸? 이렇게. 그래서 100에 500에 150 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80%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 80% 곱하면 800만 원이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빼면은 200만 원이 2021년에 인식할 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원가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1번 원가 계산 시점에는 실제 원가, 예정 원가 하시면 되겠고요. 2번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간접비인지. 3번 조업도 변화에 따라서 순수 변동비인지 준변동비인지 준고정비인지 그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경제적 효익은 뭐죠? 경제적 효익은요. 자, 경제적 효익은 미소멸 원가와 소멸 원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제품 원가, 기간 원가는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잠시만요. 이게 좀 애매하네. 요렇게 제가 바꿔볼게요. 자, 요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제조간접비의 배부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은 뭐죠? 그쵸? 어떠한 활동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비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이 뭐 조립을 했어요. 노동을 했으면은 그쵸? 조립했으면은 이 조립한 거에 대한 원가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쵸? 직접 노무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을 설정할 때는요. 어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자, 인과관계에 따라서 설정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은하의 기초제공품은 150개, 완성도 40% 단기 완성품 400개이며 기말제공품은 100개이다. 선입선출법에 따른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이 얼마인가? 그래서 이거는 공식 쓰시면 되겠죠. 이 공식은 몇 번 쓰시면 외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는 뭐다?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우리가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가장 큰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니까 선입선출법 중에서 가공비를 구하는 거니까 이 공식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자, 기초제공품이 150개인데 완성도가 40%니까 150 곱하기 40%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60이 나와요. 마이너스 60. 단기 완성품 400개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은 100개인데 완성도가 20%니까 기말제공품의 완성 퍼센트니까 20개. 자,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360개 나오죠? 그럼 답이 1번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가공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보겠습니다. 가공 원가는 뭐죠? 그쵸? 직접 노무 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 원가. 그래서 가공 원가를 우리가 기본 원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직접 노무 원가랑 제조 간접비를 여기 있는 걸 표를 보고 구하시면 되겠죠? 자, 직접 노무 원가는 친절하게 1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제조 간접 원가는 여기 보기를 보니까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있고요.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 원가랑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봤더니 직접 노무 원가의 80%래요. 직접 노무 원가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곱하기 80% 하시면 되겠고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70만 원이니까 70만 원 더하시면은 1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랑 제조 간접 원가를 두 개를 더해 주시면 3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0번 정원은 각각 두 개의 제조 부분 A1, A2와 보조 부분 Z1, Z2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 부분의 제조 부분에 대한 용역 제공 비율은 다음과 같다. Z1의 원가는 83만원, Z2의 원가는 68만원일 때 단계 배부법에 따라서 Z2의 배분 대상 원가는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Z1의 원가를 먼저 배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제공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사용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공 부분에 있는 이 원가들을 우리가 배부를 해서 Z2에 있는 거를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자, 단계 배분법은 항상 순서대로 배부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봤더니 Z1의 원가를 먼저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 Z1은 나한테만 배부하면 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Z1에서는 Z2를 배분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그어주시고 생각하시면 좀 더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어봤고요. 자, Z1의 원가가 83만원이고요. Z2의 원가가 68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83만원은 이 비율대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Z2에 들어가는 건 얼마냐면은
83,0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Z는 68만원에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Z1에서 배분받은 83,000원이 더해져서 763,000원을 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763,000원을 배부하면 되는데 자 보시면 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이게 여기서 문제가 끝나네. 원래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조 부분에 있는 A1이나 A2에 여기에 배분되는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60%, 40% 이렇게 배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네요. 그쵸? Z2에서 배분 대상 원가는 763,000원이다. 여기서 문제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11번. 부가지세법상 환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해야 되고 있고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세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30일 이내에 반텀해서 20일이 아니고 15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4번은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겠습니다. 1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맞고요. 2번. 주주통해 등의 위계기관의 결의에 따라서 받은 상여도 근로소득이 맞겠고요. 3번. 퇴직함으로써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퇴직소득세 구할 때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퇴직소득세가 이제 한도 같은 게 좀 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한도 같은 걸 구하고 해서 이제 퇴직소득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소득 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총 퇴사하면서 받은 게 100원인데 퇴직소득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으로 계산했더니 자 일반적으로 이제 임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퇴직소득의 해당액이 예를 들어서 계산했으면 70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30은 뭘로 따로 과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뜻이에요. 퇴직함으로써 받은 소득이 100인데 퇴직소득이 70이다. 그럼 여기에 속하지 않은 소득 30은 근로소득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번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 회식비를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13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간이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간이가세가 개정되고 나서 요새 이런 문제 다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서 조항이 있네요. 2021년 7월 1일 이후에 그쵸 변경된 간이가세자의 기준을 적용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원칙적으로 직전연도에 제가 포인트 다시 한번 집어드릴게요. 공급 대가고요.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여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 나왔으면 여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2번 원칙적으로 간이가세자 중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의 합계액은 4,800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자, 4번부터 볼까요?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요, 공급 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매입세금계에서 공제라고 별도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에서 발급받게 되면은 공급 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3번 간이가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한다? 위제 매입세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뀌었어요. 2021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는요 간이가세자는 이제 더 이상 위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기본공제 대상 판정이 있어서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죠. 2번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부모 추가공제는 소득금액 제한에 영향이 없고요. 반대로 부녀자 공제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를 하고요. 4번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좀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부가지세법상 제한 또는 영역의 공급이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 금액의 부가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국 신용장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죠. 자, 외국으로 지수출액은 우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세금계산서 없이 수출신고 필종이나 인보이스 그리고 BL 가지고 직수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X. 일반과세제 부동산 임대 용역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겠고요. 자, 일반과세제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뭐죠? 그쵸, 우리가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4건별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도 하셔야겠죠? 실무적으로는요. 자, 그 다음에 견본품 무상 제공인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견본품 같은 경우는 뭐였죠? 우리가 자외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500만원과 현금 배당 금액의 10%인 50만원의 이익준비금 설정을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단서는 없죠. 그래서 10% 이익준비금 설정하는 거는 제가 이론 강의 때 잠깐 언급해드렸었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론 문제 나올 때 혹시 모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원래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현금 배당이 500만원 있으니까 미지급 배당금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익준비금 설정하는 것도 자, 이익준비금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여기 뭐가 들어간다 그랬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산세무에서는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2월 이익잉여금 계정을 써서 전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맞는 회계 처리이지만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는 2월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5월 25일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창고 임차료 220만원을 임대인인 제일과 합의해서 임차보증금과 상계할 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제일한테 자, 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줘야 되냐면은 창고 임차료를 원래 줘야 돼요. 이게 내가 줄 돈이고요. 근데 제일한테 받을 돈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임차보증금 아까 우리 이론에서 했죠? 얘는 뭐였죠?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내가 얘는 받을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 줄 돈이랑 받을 돈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줄 돈과 받을 돈을 합의해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상계하시면 돼. 일단은 내가 미지급 줘야 될 거를 안 주고 대신 내가 받을 거 임차보증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보증금 아까 봤지만 비유동 자산이고 미지급금은 유동부채가 되겠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거래처인 주 신화의 파산 후 외상매출금 3,400만원의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었다. 장부를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이게 무슨 뜻이죠? 장부를 조회하라는 얘기는 대손충당금 설정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조회를 해봤더니 대손충당금이 900만원 있었네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900만원 없애주시고 나머지는 뭐로 한다?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숨겨진 포인트 하나 더 있네요. 뭐가 있어요? 자, 외상매출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손상각비, 판관비로 처리한다. 그래서 매출채권이 때랑 매출채권이 아닐 때에 계정 과목 선택하는 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주대양산업으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제조부서의 소모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해당 상품의 구매가는 90만원, 판매가는 120만원이며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태양산업부터 구매한 상품을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어요? 자, 상품 해놓고 얼마였어요? 90만원 해놓고 얘는 외상매입금 되겠죠? 외상매입금
90만원 이렇게 해서 내가 상품을 사놨는데, 원래는 내가 상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상품 매출하기 위해서 상품을 사놨는데, 원래는 내가 판매하려고 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조부서의 소모품으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생산용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내가 상품을 판매하려고 샀는데 소모품으로 제조부서의 소모품으로 사용했으니까 비용 처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상품 90만 원이 원래는 내가 판매하려고 산 건데 이 상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모품으로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모품비로 90만 원이 이렇게 사용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소모품비 계정으로 출고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적요 8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타겟형 대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당사는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000주를 1주당 8,000원에 발행하고 신주 발행비를 제외한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쵸? 우리가 왜냐면 액면가액보다 높게 발행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네요. 그쵸? 주당 1주당 3,000원만큼 발생을 했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 내가 액면가액보다 더 비싸게 발행했으니까. 그런데 신주 발행비가 있으니까 35,000원은 요거는 주발초에서 차감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논리를 가지고 제가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보통예금 얼마 들어갔어요? 원래는 1000주에 8,000원에서 8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이 800만원 중에서 35,000원을 제외한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기 때문에 800만원에서 35,000원 빼면은 796만 5천원이 되겠고요. 자, 자본금은 액면가액만큼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차액은 원래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0만원이 발생해야 되는데 신주 발행비를 차감해야 되니까 2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당사는 신규 취득한 기기장치 설치비를 주 경건에게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아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해왔네요. 그쵸? 자, 기계장치의 설치비는 뭐죠? 우리가 유형자산에 보다 취득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설치비라고 해서 뭐 지급수수료나 이런 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계장치 설치비 30만원도 약간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기계장치 설치비는 건설적인 자산으로 해놨다가 기계장치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약간 조금 답이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거 단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빙만 보고 기계장치로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계장치로 인식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가 한다고요? 세관장이 한다. 요거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급가액 200만원 부가가치세 20만원을 발급받았으며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원재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생략한다는 얘기는 부가세 20만원만 회계처리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수입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수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인천세관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전자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진 않죠? 부가세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3번. 당사 영업부서에 필요한 실무용 서적을 책방에서 구입하고 다음에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부서니까 도서인쇄비 판관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면세 요것만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여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내용 상세의 제품 3,500만원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쵸?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으니까요. 어렵진 않겠습니다. 자, 과세유형 12영세의 3번 내국신용증에 의한 발급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상매출금, 제품매출 인식해 주시면 되겠죠.
5번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물 트럭의 타이어를 구입하고 대금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화물 트럭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얘는 부가세가 공제가 된다. 그래서 불공이 아니다.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불공이 아니니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법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법인카드, 시민카드이기 때문에 미지의금 거래처만 시민카드로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부가지세입니다. 1번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및 부가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간주 임대료를 일단은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쭉 보면은 유의사항 보니까요. 자, 적용이자율이 1.2%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선상인은 2021년 11월 1일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래서 봤더니 180만원에서 200으로 갱신했기 때문에 요거만 나눠서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월세가 달라지니까. 자,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액면세를 발급하였고 간주임들에 대한 부가지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자, 우리가 부가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월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액면세를 발급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부분은 뭐다? 세액면서 발급분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를 입력해줘야 되냐 보시면 자, 일단 2021년 2기 확정이니까 3개월치만 계산하시면 되겠는데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시면 되겠는데, 자, 얘는 250은, 자, 다 들어왔죠? 3개월. 그 다음에 180은 10월 달에 끝났으니까 1개월분.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이기 때문에 2개월분을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은 1,330만원은 우리가 세액면서 발급분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간주 임대료는 입력해서 나온 계산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얘는 제가 그냥 답안에 있는 거를 캡처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단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래처 코드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면적, 용도에 있는 거, 문제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월세 넣어주시면은 간주 임대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적용이자율 1.2%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거랑 요거 체크하신 다음에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임대기간 잘 확인하시고 간주 임대료 확인하시고 자, 얘도 간주 임대료를 이렇게 월세 바뀐 거 180에서 200 바뀐 거 확인하시고 간주 임대료 넣으시면요. 자, 세입계에서 발급분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1330이 되겠고요. 기타가 이게 간주 임대료 금액인데 앞에 있던 세 가지 간주 임대료 금액을 합계를 더해 주시면은 더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잘 하세요. 요거는 잘 하시는데 가끔 이거를 누락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간주 임대료 하는 거, 두 번째는 세액면서 발급분도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누락하지 않고 입력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2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2021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부가지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및 과세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되게 좋은 문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시험 문제에 나오면 되게 짜증나는 문제예요. 왜냐면 할 게 많죠. 그쵸? 근데 자,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종합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다 혼합이 돼 있어서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면서 이 문제를 다 이해하시면 웬만한 부가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산세 같은 건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부가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면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매출자료, 매입자료, 기타에 있는 걸 다 확인해서 과세, 매출자료, 매출세액 입력해야 되겠고요. 매입세액 입력해야 되겠고, 기타 금액을 확인하면서 또 다른 특수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제품 매출은 5천만원이고 부가세 500이고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했으니까요. 얘는 일반적으로 그냥 전자세금에서 발급한 거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버튼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 매출이 있네요. 전자세금에서 미발급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신용카드 발급 명세서 있는 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활 직수출이니까 직수출에 입력하시면 되겠고 대상 확정된 매출세권은 어떻게 된다?
부가가치세만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얘는 어떻게 해요? 대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되죠. 그죠? 대손세액 공제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것만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에만 할 수가 있죠. 지금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예정신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과감하게 무시하시고 넘기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자, 매입자료 보겠습니다. 자, 원재료 매입 전자세무계에서 수취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원재료 매입인데 미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제 매입세 공제율은 4분의 104라고 주어져 있네요. 법인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공제액은 공제 한도 내 금액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했죠? 과세 표준의 공제율을 곱하시면 되겠는데 공제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문제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냥 공제액은 한도 내 금액으로 가정한다는 얘기는 이 문제의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요. 그냥 무시하시고 푸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4만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무팀 업무용 수용자 구입인데 5인승이고 1500cc니까 불공이죠. 자, 그래서 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무에서 수취했으니까 수취한 것 금액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상품 매입 봤더니 예정신고 누락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급 시기에 조기 세금 견수를 정상적으로 수취했기 때문에 예정신고 누락분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봤더니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했다는 얘기는 전자신고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신고 생액공제 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전자세무에서 발급과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1기 확정이니까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자, 세무계산서 발급 요 위에부터 차례대로 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얘는 5천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로 한 거니까 170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활 기수줄이니까요. 자, 영세 기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성 확정된 매출채권은 이렇게 아예 그냥 여기다가 있는 거 넣으시면 되겠죠. 1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 일반 매입 4,400. 자, 위제 매입세 공제는 일단 좀 이따가 지금 바로 해볼까요?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가셔가지고요. 위제 매입세 여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 얼마였냐면은, 104만원에서 4만원이었죠. 그쵸? 그래서, 104만원에 4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모품이니까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서 신용카드 사용분 50만원에 5만원인가요? 그래서 신용카드 일반 매입분, 왜냐면 고정자산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팀 업무용 수용자 구입은요. 고정자산 매입이죠. 고정자산 매입인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입한 거 300만원인데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예정신고 누락분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거 제가 왜 위제 매입세액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데 그쵸? 여기다 넣어야 되네요. 네,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위제 매입세액은 자, 여기 세무계산서에다가 위제 매입세액이 아니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얼마죠? 300만원이었나요? 네, 3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신고세액 공제한 거 찾아서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밖에 공제세액에 전자신고세액 공제에 10,000원을 넣어주셔서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문제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몇 번씩 풀어보면서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문제 4번 결산자료 입력해보겠습니다. 1번 단기 중에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하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2,000원에 샀는데 2,500원에서 500원이 늘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500원만큼 내가 이익이 생긴 거지, 그렇죠? 내가 5,000 곱하기 2,000이니까 1억인가요? 그러니까 1억에 샀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차익만큼을 단기 매매 증권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이익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이 아니라 1,000,000원이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1,000,000원인데 이게 500원이 올라갔으니까 250만원만큼 평가이익이 생긴 거네요. 그쵸? 그래서 자, 단기 매매 증권 250만원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250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사무실의 화재보험 계약기간이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0일을 계약하고 1년치 보험료를 일시에 전액 지급했음에 이를 성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단 월할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험기간을 넣었는데 자,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비용은 차기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되겠는데요. 선급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선급비용 150만원 됐고 뭐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150만원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이 단기 비용 인식하는 금액만큼 있기 때문에 선급 비용을 대변에 없애주시고 그 차익만큼을 보험료로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사무실이니까 판관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계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판관 625,000원 어떻게 나왔다? 150만원인데 8월부터 12월까지니까 5개월이고요. 계약 기간이 1년이니까 12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금액만큼을 보험료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단기 중 현금 시세가 부족하여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던 225,000원을 결산인에 확인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오랜만에 나온 현금과 부족 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20만원은 영업부 거래처 과장님 결혼 축기금이 되겠고요. 판매부서 서류 배송 킥비 지금액 누락분 간이 영수증 수령한 게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접대비 판관으로 해서 20만원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자, 판매부서 서류 배송 킥비는요. 이게 약간 좀 애매해요. 왜냐면 회사에 따라서 얘를 통신비로 처리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반비로 답안은 돼 있던데 제 생각에는 통신비도 답안으로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운반비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실무에서 운반비 같은 경우는요. 뭐 이렇게 판매 서류, 배송 킥비, 판매 부서의 서류라고 해서 물론 이런 판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운반비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요. 뭐 크게 문제는 없긴 하겠네. 근데 뭐 통신비로 처리하든 운반비로 처리하든 일단 판매 부서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운반비에 좀 더 가깝긴 하겠지만 자, 실무하시던 분들은 뭐 통신비로 처리하거나 뭐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여기 보시면은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약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운반비로 저는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과 부족을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서울은행부터 차익판 장기차익금 중에서 1억 원은 2022년 9월 30일 상한기일에 도래한다. 그래서 장기차익금을 유동성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장기차익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결산인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각 기말 재고자산의 시가 취득원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취득원가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 취득단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봤더니 자, 상품 같은 경우는 비정상 감모 금액이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비정상 감모 금액은 우리가 비정상 감모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상품을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고자산 문제가 결산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자동 결산으로 해서 재고 금액을 입력하신 다음에 결산 자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유의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수기로 분개해야 되는 게 생겼어요. 비정상 간부 같은 경우는 영업의 비용이긴 한데 이거를 분개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자동 결산에 결산자를 입력하는 거는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재고 금액을 넣는 거는 맨 마지막에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 순서는요, 첫 번째로 감모손실 결산부기를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 결산에 들어가서 재고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감모손실 결산부기부터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950개에서 880개가 됐으니까 70개만큼에서 1,500원만큼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상품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도 상품 매출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상품 매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타계정 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적요팔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첫 번째로 일반 전표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말 재고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감가는 시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얘는 별도로 평가 안 하셔도 되겠고요. 1,000원에 700개 곱해서 70만원, 2,500에 550개 곱해서 137만 5천원, 그 다음에 1,500에 880개 곱해서 132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청징수 문제입니다. 1번. 다음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김기한의 급여 내용 및 관련 자료이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수당 공제를 등록하고 12월분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청징수 이행상의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실습을 안 해볼 건데요. 제가 실습을 한다고 써놨네요. 왜 실습을 한다고 써놨지? 아, 실습하는 거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급여 명세 내역은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봤더니요. 추가 자료 및 요청사항이 있네요. 12월 급여 지급일은 12월 30일이고 자, 급여 항목 내역을 봤더니요. 식대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다? 비과세고요. 자가운전 보조금도 봤더니 직원 단독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친절하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공제 항목 내역은 위에 있던 자료 1번 자료에 있던 거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수당 공제 등록은요. 수당 등록은 모두 월정액 여로 체크하고요. 사용하는 수당 이외 항목은 부로 체크하기로 한다 하시면 되겠고요. 공제 등록은 그대로 둔다.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20만 원이 이월되었다 있는 거. 전월 미환급세액 때문에 제가 실습을 한다고 적어 놓은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원청징수에서요. 자, 보면은 자, 수당공제 등록하고 급여자료 입력과 원청징수 이행상과 신고 해보겠습니다. 12월 30일이었죠? 네. 그래서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자, 없죠. 연구 보조금이 없고 직대수당이 있으니까 일단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수당공제 눌러보세요. 연구기관에 없죠? 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로 해서 수당명은요. 연구기관 등 연구부조비, 그쵸?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얘를 20만원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공제 항목에 있는 것도 넣어볼게요. 아이고.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 그래서 똑같이 입력을 하신 거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수당 등록은 모두 여로 처리하고요. 사용하는 수당 외에는 불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봤더니 상여금 부 그리고 월차 수당 부네요.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도 부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월정액 급여 여부는요, 뭐 나머지
크게 수정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제 등록은 건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나왔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원전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세요. 자, 12월 거에 정기신고 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전월 미환급세액이 20만원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당월 조정 환급세액 20만원이 들어가서 실제로 전월에 미환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7,660원만 납부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박대박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해 완성하고 월세주택 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탭이 발음이 좀 어렵네요. 자, 보니까 1번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현황.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월세 주택 임차 탭이 있으면은 이거 항상 입력하라고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건이 뭐였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그래서 항상 이렇게 7천만 원 이하로 나오니까요. 얘는 무조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따지지 말고 그냥 입력하시는 거를 먼저 생각하세요. 정말 어렵게 나올 때는 얘를 총급여를 갑자기 7,500만 원을 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전산세무 레벨에서는 이 정도까지 문제는 아마 웬만하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입력하는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넘지는 않는 거를 문제로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버지는 복권 당첨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에서 200만원 과세 최저한이라 그래서 과세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타 소득 금액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는 공제 대상이 돼요. 아마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200만원 있네, 100만원 넘으니까 공제 안 되겠네라고 아마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제 되니까 요거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복권 당첨금은 뭐예요? 무조건 분리과세이죠? 그거까지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머니는 봤더니 총급여가 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쵸? 총급여. 근로소득은 예외적으로 500만원까지 되죠. 그리고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장애인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서지의 배우자도 일용근로소득이니까 공제되고요. 서민은 처남은요. 자, 나이 요건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자, 박하나 같은 경우는 중학생인데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되고요. 자, 박하영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 금액이 있잖아요. 그쵸? 있기 때문에 얘는 공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금액이 100만원 넘기 때문에 공제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이제 해볼게요. 자, 보험료. 아버지는 보장성 보험료 80만원인데요. 자, 계약자 박대박이고 하니까 얘는 공제가 된다. 자, 근데 어머니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이니까 얘도 된다. 아이고, 지금 몇 줄을 안 쳐놨네. 잠시만요. 밑줄만 좀 쳐놓을게요. 네, 어머니도 됩니다. 그래서 장인이랑 아버지랑 나눠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 보청기 구입비 100만원과 간병비가 70만원 있는데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보청기 구입비는 우리가 돼요. 그쵸? 근데 뭐가 안 되냐면 간병비는 안 됩니다. 요거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어려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간병비도 되겠지라고 해서 아마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간병비는 안 됩니다. 좀 특이하긴 하지만 안 돼요. 자,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질병치료비인데 자, 미국 현지 병원에서 치료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들은 넌 돈이 많구나 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받더니 본인 대학원 교육비는 되겠고요. 처남은 안 되죠. 자, 자녀는 교복구입비 70만원, 체육학습비 50만원 있네요. 자, 그래서 교복구입비는 한도 얼마다? 50만원, 체육학습비는 한도 얼마다? 30만원. 그래서 한도를 고려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녀는 영화 학원비 100만 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까요. 자, 어머니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도 얘는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은 본인 정치자금 기부금 되죠? 그래서 얘는 입력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10만 원이랑 5만 원 나눠서 입력해야 되겠고요. 처남은 사립대학교 연구비, 처남은 안 됐었죠. 그래서 제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월세주택 임차는 제가 항상 되게끔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임차인 서재, 배우자도 돼요. 문제를 꼼꼼히 읽으면 이것 때문에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차인이, 본인이 아니네?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됩니다. 되는데요. 자,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월세주택 임차 나오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입력하는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속 편합니다. 그래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 보겠습니다. 신용카드가 총 2,500만원 썼는데요. 전통시장 사용분이 5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30만원 있으니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회사 경비 사용 금액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었죠. 그쵸? 네. 자, 요거 제가 매출 쳐는 건요, 월세주택 임차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고가주택 이렇게 기준시가 하면 안 되고요. 월세 입력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일단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회사 경비 사용 금액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지우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 물품 구입 비용도 된다, 안 된다? 얘도 우리가 국외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다 그냥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받더니 보청기 구입비 100만원인데 위 어머니 보청기 구입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위료비는 중복으로 된다, 안 된다? 중복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납부액 80만원 있는데 얘는 된다, 안 된다? 보험료는 중복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요것도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 신용카드 현금 연수 사용액은 모두 본인이 지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문제 분석은 끝났고요. 실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가 근데 뭐였죠? 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자, 부양가족 탭인데요. 네, 다행히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아버지는 된다, 안 된다? 기본공제가 60세 이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김유진, 어머니는 장애인이니까요. 그쵸? 자, 되시는데요. 자, 여기를 60세 이상으로 해도 되고요. 장애인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60세 이상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여부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거였었죠? 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지에는 배우자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공제되니까요. 네, 서민우는 네, 자, 부고요. 자, 박하나는 자녀죠? 자, 그래서 얘는 20세 이하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박하현은 부였으니까요. 부로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편집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월세 주택임차부터 해볼까요? 자, 요거는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명 760227-1234561. 자, 그 다음에 유형은 보시면요, 아파트네요. 그쵸? 아파트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가 5번이네요. 5번. 자, 계약 면적은 84제곱미터. 자, 주소지가 서울시 구로동에 999. 자, 그 다음에 계약일이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그 다음에 연간 월세액은 840만원. 여기까지 입력하시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없고 월세주택 이자 없으니까 소득명세 없죠? 그래서 일단 연말정산 입력에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차례대로 해볼까요? 자, 일단 보험료, 아버지 거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반
자, 일반이 있고 장애인이 있는데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이 80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이 얼마였죠? 100만 원.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아이고. 네, 이렇게 넣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료비 어머니 보청기 구입비 자, 100만 원이랑 자, 그래서 장애인이죠? 1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 거 1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자녀 교복 구입비인데 한도 50에 30이니까 80이죠? 그 다음에 어머니 거 300만 원 있네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일단은 300만 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박하나가 14세니까요. 그쵸? 중학생이네요. 그래서 초중고에다가 얼마냐면은 8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이네요. 기부금에서 10만원 이하분 10만원, 10만원 초과분 5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동으로 분리돼서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자, 월세 주택 임차했고 신용카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해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보세요. 신용카드가 원래 2,500만 원인데 전통치안 사용분 50만 원 빼고 대중교통 이용분 30만 원 빼고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열쇠 물품의 구입 비용 150만 원 빼고 그다음에 회사 경비 사용 금액 100만 원 빼서 2,170만 원이 일반에 여기에 입력할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게 좀 헷갈릴까 봐 요거 미리 좀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입력을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전통시장 사용분이 50만 원, 대중교통 이용분이 3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얼마였냐면은 보청기 구입비가 100만 원이 있네요. 100만 원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한 번 더 맨 마지막에 입력한 거를 점검을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99회 전선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